고요한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역사의 속삭임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땅속 세계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식을 찾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텅 빈 동굴과 끝없이 이어진 복도의 세계,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들고 시간 속에 봉인된 방들의 세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인류는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안전을 위해, 때로는 신앙을 위해, 그리고 때로는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들로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발밑의 땅을 피난처와 요새로, 성소와 무덤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돌 속에 통째로 묻힌 도시들을 남겼고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믿음의 기반함을 깎아 만든 사원과 어둠 속을 스마일이나 가로지르는 비밀 통로도 만들었죠. 이것들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지상의 삶을 비추면서도 침묵과 그림자에 얽매인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생존의 필요성이 인류를 처음 땅속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터키 카파도키아의 부드러운 화산 응외함은 데린쿠유와 같은 거대한 피난처를 낳았습니다. 18층 깊이에 살아있는 암석 속에서 수만 명이 전쟁을 피해 숨었던 곳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에트루리아인들이 그들이 건물 지은 돌과 똑같은 돌을 파서 터널을 만들었고, 요르단의 사막에서는 나바테아인들이 해질녘 이면 여전히 붉은 장미빛으로 빛나는 사원과 지하 묘지를 조각했습니다. 중국의 냉전 시대 벙커에서부터 멕시코의 고대 피라미드 아래 미궁에 이르기까지 먼 대륙에서도 사람들은 같은 본능으로 회귀했습니다. 파고, 숨고, 견뎌내는 본능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적인 이유들 너머에는 더 깊은 미스터리가 흐릅니다. 수많은 신화와 종교에서 사람들은 지표면 아래에 살았던 문명, 홍수와 화재에서 살아남은 숨겨진 국가, 혹은 지하 세계로 내려가 죽은 자를 심판했던 신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북미의 호피족은 우주적 대재앙 동안 개미 인간의 도움으로 조상들이 지하에서 보호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들은 땅속의 하데스의 세계를 상상했고, 이는 이집트와 수메르 신앙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탐험가들은 세계의 깊은 곳 어딘가에 빛나고 있다는 잃어버린 도시, 아가르타나 삼발라에 대해 속삭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명을 신전과 탑처럼 지상에 쓰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빛이 사라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도시와 들판 아래 키키한 공기와 메아리로 가득 찬 돌방 안에 잊혀진 제국들과 필사적인 독창성의 흔적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강철이나 다이너마이트도 없이 고대인들의 손은 무엇에 이끌려 스마일에 달하는 터널을 깎아냈을까요? 어떤 믿음, 두려움 또는 희망이 그들을 안전에 필요한 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을까요? 1963년 겨울, 현대의 불빛 한 줄기가 데린쿠유의 깊은 방들을 처음 비추었을 때 그 빛은 고고학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터키 카파도키아 지역의 데린쿠유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실 벽의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 뒤에서 그는 이웃집 창고가 아닌 어둠 속으로 구부러져 들어가는 좁은 바위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지역 당국과 박물관에 전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측량가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 속으로 몸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 아래 땅이 조각하기 쉬운 부드러운 돌로 되어 있고 작은 동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째로 묻힌 도시의 입구 위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카파도키아는 불과 시간이 빚어낸 땅입니다. 수백만 년 전 화산이 두꺼운 화산재를 뿜어냈고 이 재가 굳어 응회암이라는 부드러운 암석이 되었습니다. 이 돌은 마치 단단한 치즈를 자르듯 조각하기 쉬우면서도 기둥만 제대로 남기면 지붕을 지탱할 만큼 튼튼합니다. 바람과 물이 지표면을 깎아내며 기이한 모양의 바위 기둥, 이른바 요정의 굴뚝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절벽을 파내 집과 교회를 만들고 땅을 파서 물탱크와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데린쿠유는 바로 그 기술의 가장 거대하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척박한 땅에서 피난처와 물을 구하는 단순한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 것이 마침내 포위 공격과 피난 속에서 도시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 숨겨진 대도시가 된 것입니다. 현대 탐험가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데린쿠유는 무려 18층, 깊이로는 약 80m까지 내려갑니다. 오늘날 모든 층이 개방된 것도 아니고 모든 복도가 끝까지 지도에 그려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매우 체계적인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에 질려 마구잡이로 파낸 토끼굴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방들은 반듯한 직사각형이며 계단은 침입자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좁고 가파릅니다. 천장은 낮게 만들어 노동력을 절약하고 암석의 강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주방은 그을음 자국과 그릇을 두는 작은 벽감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주요 통로 근처에 신중하게 배치되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벤치가 있는 공동방은 학교나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십자 형태의 깊은 방은 비잔틴 시대의 교회로 보입니다. 우물은 지하 수층까지 닿아 있고 중앙 환기구는 여러 층을 관통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돌로 된 폐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문입니다. 주요 길목마다 사람 키만 한 맷돌 모양의 둥근 돌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돌문은 얕은 홈에 설치되어 있어 수비수 한 명이 지렛대를 이용해 밀면 통로를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돌문은 오직 안에서만 굴릴 수 있었고 얼굴 높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창을 찔러 적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통로가 뚫리면 주민들은 더 깊은 곳으로 후퇴하며 층층이 문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즉흥적인 방어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방어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처음 데린쿠유를 팠는지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 히타이트 제국 시대에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기원전 1000년경 프리기아인들의 영향 아래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로마와 비잔틴 시대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박해를 피해온 기독교인들이 이 지하 공간을 성소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프레스코아와 십자가 조각들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단지 숨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데린쿠유의 규모는 오늘날 지상에 있는 마을보다 훨씬 더 큰 인구를 수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약 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 그리고 막대한 양의 식량을 저장할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은신처가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한 거대한 방주였던 셈입니다. 카파도키아 지역에는 데린쿠유 외에도 수십 개의 지하 도시가 더 존재하며 이 도시들이 한때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전설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치 거대한 지하철망처럼 말이죠.
이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지역의 문화가 지상의 풍경뿐만 아니라 땅속의 안전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과 지혜를 쏟아부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데린쿠유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감각의 변화를 느낍니다.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해지고 소리는 먹먹한 정적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기름 등잔불과 기억의 의지의 길을 찾았을 가족들의 삶을 상상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샘터까지 가는 길의 문개수를 세거나 특정 계단에서 천장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며 길을 익혔을 것입니다. 데린쿠유는 단순한 동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 아래의 또 다른 도시이며 예배와 산업, 그리고 방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춘 곳입니다. 어둠 속에 새겨진 것이 빛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존할 수 있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영국 런던 서쪽, 푸른 구릉이 펼쳐진 윌트셔 지방, 돌로 지은 예쁜 집들이 늘어선 평화로운 시골 풍경 아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은 바스스톤이라는 우윳빛 석회암 채석장으로 유명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이 채석 터널들은 성당 몇 개를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미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총력전과 핵무기의 시대가 도래하자 이 인공 동굴들은 영국 정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기피와 은폐, 그리고 지상의 공기가 도구로 변했을 때 정부의 심장이 계속 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냉전 시대의 공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휴전선 너머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지하도시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1950년대 중반 수소폭탄의 시대가 열리면서 영국 정부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단 한 발의 핵무기가 도시 하나를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영국 본토에 수십 발의 핵탄두가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국가가 그 첫 일주일을 버텨내려면 기능하는 지휘부가 보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곳이 바로 코드네임 벌링턴으로 알려진 지하 도시였습니다. 벌링턴은 영화에 나오는 두꺼운 문 하나 달린 벙커가 아니었습니다. 채석장 안에 건설된 약 4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수마일에 달하는 통로가 사무실과 숙소를 연결하고 벽에는 길을 찾기 위한 색깔띠와 지상의 지명을 딴거리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벌링턴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 즉 핵 공격 이후에도 국가 정부가 살아남아 생각하고 소통하게 하는 것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거대한 전화 교환기는 런던이 잿더미가 되어도 국가 통신망의 중심 노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BC 방송 스튜디오는 총리나 지정된 장관이 생존자들에게 연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대피소에 머물며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 자체로 권력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2층 침대가 군함처럼 늘어선 기숙사, 한 번에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산업 규모의 주방, 수술실과 약국, 심지어 영안실까지 갖춘 병원. 자체 발전소는 몇 주 동안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고 환기 시스템은 방사능 입자를 걸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정부 강요와 주요 인사들은 런던에서 비밀리에 준비된 열차나 차량 행렬을 이용해 이곳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벌링턴은 최고위급 인사들만 아는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인부들조차 자신들이 유지보수하는 시설의 전체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이렌이 울리고 육중한 문이 닫혔다면 그 안의 삶은 어땠을까요? 약 4,000명의 직원들은 교대 근무를 하며 짧은 잠을 자고 인공조명 아래서 시계에만 의존의 시간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오는 소식은
끊어진 통신과 파편적인 보고뿐. 그들은 어떤 도로가 사용 가능한지, 어떤 병원에 외과 의사가 남아있는지 등 수천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보의 야전 병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벌링턴의 전략적 가치는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마침내 2004년 영국 정부는 이 시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국민들의 발밑에 거대한 비밀 도시가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벌링턴은 단순히 콘크리트와 강철로 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했던 한 시대의 불안과 결단력,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땅속으로 파고들었던 인류의 오랜 본능이 남긴 거대한 기념비입니다. 요르단의 붉은 사막 한가운데 시크라 불리는 좁고 구불구불한 협곡을 1마일쯤 걷다 보면 마침내 빛 한 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동굴 속에서 누군가 등불을 들어 올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협곡이 열리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거대한 파사드. 도시의 시청 건물만큼이나 높은 절벽면에 새겨진 기둥과 조각상들. 이곳이 바로 고고학 역사상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긴 문, 알카즈네, 즉 보물창고입니다. 이곳 페트라는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유적지가 아닙니다. 상업과 공학, 그리고 종교의식이 하나로 결합되었던 고대 세계의 가장 놀라운 도시 실험 중 하나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페트라는 처음부터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대상들의 쉼터였습니다. 기원전 수세기 동안 낙타 행렬은 아라비아에서 지중해로 은과 맞먹는 가치를 지닌 유향, 모략, 향신료를 실어 날랐습니다. 이 사막 무역로를 장악한 이들이 바로 나바테 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중개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래만 보이는 곳에서 물을 찾는 법을 알았고 우물과 우물 사이에서 대상들을 살리는 법을 알았던 풍경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들이 수도로 삼은 페트라는 지질학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분홍빛 사암으로 둘러싸인 분지는 자연적인 요새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물을 통제하는 것이 곧 도시를 만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댐을 건설해 홍수를 막고 협곡벽을 따라 수로를 파서 도시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바위를 판에 방수 처리된 물탱크를 만들었고 땅속에도 거대한 저수조를 묻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동맥들이 도시의 생명줄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물에 대한 확신 위에서 그들은 아름다움을 조각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물창고는 바위에서 피어난 듯한 수백 개의 파사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왕가의 무덤들, 그리고 오랜 등반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거대한 수도원은 모두 보는 이를 압도하는 규모와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페트라의 진정한 모습은 화려한 파사드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바테 아인들에게 산 자체가 건축 자재였습니다. 무덤은 집처럼 깎였고 어떤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해 벽을 따라 벤치가 있는 단순한 방이었지만 다른 것들은 살아있는 바위를 깎아 만든 기둥이 있는 여러 개의 방을 가졌습니다. 절벽 곳곳에는 상인이나 작은 가족이 머물렀을 작은 주거 공간들도 파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로마의 영향과 만나 더욱 발전했습니다. 원형 극장은 바위를 깎아 만들었고 목욕탕과 상점, 광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도 나바테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건축 양식과 언어, 문화는 로마의 것과 어우러져 독특한 융합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무역로가 바다로 옮겨가고 여러 차례의 대지진이 도시를 강타하면서 페트라는 서서히 쇠퇴했습니다. 결국 수세기 동안 잊혀진 도시가 되었고 1812년 스위스 탐험가 요한 부르크하르트에 의해
서구 세계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고고학은 페트라의 숨겨진 비밀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계단과 문, 심지어 거대한 신전 아래 숨겨진 지하 공간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페트라가 단순히 바위를 깎아 만든 도시가 아니라 지상과 지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외관은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그 웅장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배수관과 물탱크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페트라의 진짜 이야기는 그 파사드 너머 땅속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움브리아 평원 위에 호련히 솟아오른 거대한 바위 절벽. 마치 돌로 깎아 만든 배처럼 보이는 그 정상에 오르비에토라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대성당과 중세 골목길이 여행자를 맞이하지만 이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타일 지붕과 자갈길 아래 화산암을 파서 만든 두 번째 도시가 수세기 동안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르비에토는 화산재가 굳어 형성된 응회암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돌은 다루기 쉬우면서도 튼튼해서 이 지역에 처음 정착한 에트루리아인들은 일찍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물을 파고 식량과 기름을 서늘하게 보관할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하 공간은 도시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작은 개인 창고들은 서로 연결되어 터널 단지가 되었고 어떤 곳은 여러 개의 방과 교차로가 있는 작은 지하구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지도에 따르면 1200개가 넘는 동굴과 통로가 절벽을 벌집처럼 뚫고 있습니다. 오르비에토 지하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비둘기집 방입니다. 벽 전체가 체스판처럼 수백 개의 네모난 벽감으로 덮여있는 이 방들은 식용 비둘기를 키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척박한 시절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었고 그 배설물은 비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지하는 단순히 방어적인 공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공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위기의 순간에 이 지하 공간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잦은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의 폭격 속에서 오르비에토 사람들은 이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집바닥에 숨겨진 문을 통해 내려가면 지상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지하공학의 정점은 16세기에 교황 클레멘스 7세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성 패트릭의 우물입니다. 건축가 안토니오 다 상갈로는 깊은 우물통 주위로 두 개의 나선형 계단을 감싸는 경이로운 설계를 고안했습니다. 덕분에 노새들이 빈 물통을 싣고 한쪽 계단으로 내려가 가득 찬 물통을 싣고 다른 쪽 계단으로 충돌 없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을 확보하려는 도시의 절박함과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성이 낳은 걸작입니다. 오르비에토의 지하는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입니다. 등잔을 두었던 검게 그을린 벽감, 희미하게 남은 낙서, 올리브를 짜던 앞찾기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이 수세대에 걸쳐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손길을 증언합니다. 지상의 화려한 대성당과 지하의 투박한 작업장은 서로 다른 세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동체를 지탱했던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한 믿음을, 다른 하나는 땅에 발디딘 생존을 책임졌습니다. 오르비에토는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이란 구호가 아니라 기술이며 화려함은 보이지 않는 고대서의 꾸준한 노동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중국에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전통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산악사원들은 천년 전 조용한 끌질로 절벽면 속으로 사라졌고 산적들은 석회암 언덕을 관통하는 미로의 부하들을 숨겼습니다. 현대 중국이 가장 파괴적인 비밀을 지키려 했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돌을 찾았습니다. 핵무기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 지도부는 제2포병이라는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부대의 임무는 적의 선제 공격에서 미사일을 보호하고 전쟁의 천몇 시간 동안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산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건설 끝에 총 길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과 동굴 네트워크, 이른바 지하 만리장성이 탄생했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은 주로 북부와 중부의 단단한 화강암 산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 수송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넓은 터널부터 예비 부품과 연료를 쌓아둔 좁은 저장고까지 산속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핵심 원리는 생존성입니다. 적이 어떤 문이 진짜 미사일로 이어지고 어떤 문이 빈 미끼인지 알 수 없다면 적은 모든 문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7개의 출구가 보이는 도로가 사실은 위에서 보이지 않는 8번째 비밀 터널로 연결되어 있다면 기습 공격은 무력화됩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닌 콘크리트로 생존 가능성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이 지하 만리장성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닙니다. 폭설이나 모래폭풍이 지상을 마비시켜도 산속에서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거대한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어둡고 좁은 터널에서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법을 배운 병사는 실제 긴장된 상황에서 더 나은 기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시설은 2000년대 초반에야 외부에 그 규모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자부심과 신중함이 섞인 태도로 간간히 그 내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헬멧을 쓴 군인들이 훈련과 충성이라는 구호가 적힌 깨끗한 터널을 트럭으로 지나는 모습. 이는 외부 세계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사일을 숨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선제 타격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보장함으로써 애초에 공격 자체를 억제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냉전 시대의 불안한 평화를 지탱했던 상호확증 파괴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이 지하 만리장성은 국가 안보와 생존 전략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광활한 미국 남서부의 고원지대, 이곳의 바위만큼이나 깊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북미 대륙의 많은 원주민들은 그들의 조상이 재앙을 피해 기다렸거나 세상의 첫날 형태를 갖추었던 지표면 아래 세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호피족의 전통입니다. 호피족의 의식용방인 키바의 바닥에는 시파푸라 불리는 작고 둥근 구멍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구멍이지만 호피족의 가르침에서 이곳은 출현의 장소입니다. 그들은 이전 세계가 불균형에 빠졌을 때 신성한 존재들의 인도로 지하 동굴에서 살아남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은 빛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시파푸는 바로 그 통로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들의 우주관이자 땅과 계절에 대한 관계를 규정하는 진실입니다. 그들에게 바위는 기억과 존재로 가득 찬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주니족, 아코마족, 나바오족 등 다른 푸에블로 부족들에게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북쪽 평원에서는 라코타족이 바람동굴에서 자신들의 조상이 출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신성한 땅인 블랙힐스에 위치한 이 동굴 입구는 그저 바위의 균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집의 문이자 지하 세계로 통하는 입구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발견들은 원주민들이 실제로 동굴을 피난처, 저장고, 그리고 의식의 장소로 오랫동안 사용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켄터키의 메머드 동굴에서는 수마일에 걸쳐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횃불의 그을음 자국이 발견되었고
그레이트 베이슨의 건조한 동굴에서는 수천 년 전의 샘들과 가방이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영적인 세계관과 실용적인 삶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지하 세계는 피난처인 동시에 기원의 장소였고 현실적인 공간인 동시에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백두산을 성스럽게 여기고 산신에게 제를 올리던 모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땅을 단순히 딛고 서는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지켜주는 파트너로 여기는 지혜. 북미 원주민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땅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터키의 고대 피난처에서부터 영국의 냉전 벙커, 요르단의 바위 도시와 중국의 전략 터널, 그리고 북미 원주민들의 신성한 지하 세계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땅속에 새겨놓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된 진실을 말해줍니다. 위협이 닥쳐왔을 때 인류는 언제나 발밑의 땅에서 안식과 해답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생존이었든 신앙이었든 혹은 전략이었든 어둠 속으로 파고드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 아래에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역사의 층들이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진실과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